먼저 준비된 사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졸로 입사하여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단 자비리 많고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급여가 너무 불만입니다. 뭣도 모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다가 후회만 가득해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하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봉 계약할 때의 꿀팁도 알고 싶습니다. 네, 뿌앵님 1년에서 2년 차. 이게 사실 이거 뭐랄까, 이게 사실 이렇게 연차가 작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서, 그리고 아직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연봉협상, 연봉계약할 때 해야 되는 거. 근데 요거 진행하실 때 우선 우리 꼭 챙겨야 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가요. 이게 입사를 하시면요,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라는 걸 받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근로계약서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2장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다 담으면 사실 한 장 안에 안 들어가요. 뭐 폰트를 무슨 짓을 해도 한 장 안에 안 들어가고 2장은 되거든요. 근데 한 장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라고 회사가 들이밀었는데 사실은 연봉계약서를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연봉계약서 사실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받으실 수 있냐, 이제 연봉제인 회사에서 입사를 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요.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에 1년이 지났어. 연봉제인 회사에서는 연봉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앞으로 1년은 연봉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근로계약서에 모두 준해서 따라가지만 연봉과 숫자는 이렇게 바뀐다 라는 요 연봉계약서라는 걸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직 중일 때 보통 받는 한 장짜리 되게 간이 연봉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근로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입사를 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럴 때 회사가 개인한테 그 연봉계약서 한 장짜리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근로계약서 안 보고 여기다 사인하면 나중에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못 챙기실 확률이 큽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업무보단 잡일이 많고,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 따라서. 근데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한 급여가 너무 불만이라는 거죠. 그럼 뭔 말이냐? 근로계약서인데 이 근로계약서가 사실은 포괄임금제였고, 포괄임금제 우리 정의하고 할까요? 포괄임금제는 뭐냐면, 우리 기본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나의 초과근무 수당을 합쳐서 계산된 임금제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는 개인에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이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막 부를게요. 우리 회사는 개인에게 한 달에 5시간까지의 초과 근로를 포함해서 그냥 숫자를 지급합니다. 월급을 지급합니다. 왜냐면 연봉 책정 그 업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걸 포함합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제 외근이 굉장히 많은 영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이 조금 불분명한 그런 사무직이 아닌 좀 그런 포지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그럼 출퇴근을 5분 10분 단위로 자를 거야 어쩔 거야, 이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초과근무 수당, 당신이 우리 약속된 시간만큼 일하겠지만 출퇴근하면서 조금 오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 달에 5시간 정도 플러스 계산해가지고 더 얹어서 임금을 산정할게요. 요 개념이 포괄임금제예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다기보다는 최초에 요런 제도가 나오는 게 이제 대법원을 통과하면서 합법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포괄임금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사무직에게도 혹은 우리는 근무 시간보다는 뭐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임금제라는 걸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합니다. 자, 포괄임금제가 나쁘냐? 알 수 없어요. 왜냐면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이것이 뭐 법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포괄임금제를 없애려고 하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불법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포괄임금제라는 게 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 흔히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선이 달라져요. 자, 왜? 자, 우리의 최저임금 있어요. 지금 200만 원 조금 안 돼요. 최저임금이 190 얼마예요. 최저임금이 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과근무수당은 무조건 1.5배를 줘야 해요. 주말 아니라 야근이라고 하더라도 주말은 더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급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인 190 얼마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포괄임금제인 경우 여러분의 연봉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제 기억에 2000 거의 3천 가까이 가요. 포괄임금제가 되면. 그래서 포괄임금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가 쓰여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의 숫자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는 와, 요즘에는 저거 없는데 요즘엔 저거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니 퇴직금이니 이런 게 잘 모르고 어렵게 쓰여 있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선 사인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나 이런 걸 보실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근무 시수와 금액을 보기는 하지만 이게 막 어디에 무슨 꼼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제가 본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우리 회사로 이직하신 분이 전 직장에서 당한 일인데 그 근로계약서에 나와 명시되어 있는 연봉이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숫자의 15분의 1이 월급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5분의 1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우선 12번은 그러니까 15분의 1씩 해서 12번은 월급이었고 추석 상여가 한 번 있었고 설 상여가 한 번 있었고 퇴직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15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을. 근로계약서 연봉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근로계약서 사인하라고 딱 했을 때 약간 모르는 척해.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먹히는 컨셉은 백지 컨셉이에요. 이거 되게 근로계약서는 항상 볼 때마다 어려워요. 이게 정말 법정 용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연봉이면 제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1인가? 13분의 1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면 나중에 이런 거 다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면 저희는 퇴직금 포함해서 13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13분의 1이면은 실제 제 연봉은 얼마네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뭐 그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해주세요. 뭐 잘못했어. 이렇게 따질 거 아니면 이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구나를 알면 우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망이라도 가려면 내가 뭘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라도 알아야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월급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은 숫자 달라져야 된다는 거. 당연히 퇴직금 포함. 가끔 되게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린 최저임금을 맞춰주는데 최저임금을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해가지고 맞춰주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노동청 가면은 다 중재해 주시는 상황인데 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수 없잖아요. 도망가는 걸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게 첫 장은 이제 열심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로계약서 첫 장은 진짜 열심히 봐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장이야. 제가 근로계약서 두 번째 장에 어떤 문구가 있는 회사도 봤냐? 대표 명령에 불복종 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회사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게임 회사는 이 게임을 완성하기 전에 퇴사하거나 겸업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오는 회사에 오는 피해를 개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회사도 봤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조항들은 불법이고요. 만에 하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지금 질문 주신 뿌앵님처럼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해서 그냥 했어요. 그냥 사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 숫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아. 이런 경우는 여러분 기업과 개인이 쓰는 근로계약서는요. 상위법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있죠.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쓰는 근로계약서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말도 안 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로 회사가 나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노동청에 가면은 여러분 편을 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연봉 계약할 때 꿀팁 연봉 계약할 때 꿀팁은 사실은 연봉 협상이라는 게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에 따라 다른데 꿀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연봉 협상할 때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액션은 있어요.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냥 딱 한 가지, 요렇게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연차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전연차에서 연봉 협상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멘트가 뭐냐면 내가 시장 평균 알아보니까 얼마던데 그래서 얼마 정도는 받고 싶다. 라는 로직으로 이렇게 이제 연봉 협상 멘트를 설계해 오시는 경우. 두 번째는 여기보다 이제 요거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 제가 사실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요 정도 숫자를 이야기해 주셨다. 근데 나는 그 회사보다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들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숫자를 제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되게 그럴싸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듣기에 뭐 이제 개인 입장에서 되게 그럴싸하시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전연차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냐. 내가 시장 가격을 알아봤는데 제가 너무 싸더라고요. 높여주세요. 라는 멘트나 제가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숫자가 훨씬 높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둘 다 회사와 개인의 신뢰를 끊는 아주 치명적인 발언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만큼 일했고 회사에 이만큼 기여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만큼은 받으면 내년에도 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 회사와 나만의 이 오롯한 관계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이 부부싸움에 나오는 로직 근거가 옆집 아저씨야. 뭐 이런 거랑 옆집 아저씨는 얼마 벌어오던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부싸움 할 때 옆집 아저씨 얼마 벌어오던데 하는 순간 끝이거든요. 그 판은 이미 깨진 판이에요. 더 이상 이어붙일 수 없어. 연봉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서는 얼마 주던데,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얼마 주던데, 다른 집 남자들은 얼마 벌어오던데, 요런 로직으로 접근하는 순간 사실은 너무 건널 수 없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꽤 좀 의미 있는 개울을 둘 사이에 이제 두게 되지 않나. 건너올 수야 있겠죠. 강은 아니니까. 근데 요 개울이 상당히 마음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봉 협상할 때는 내가 얼마나 기여했고 이 회사가 나한테 내가 얼마를 받으면 내년에 잘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접근이 훨씬 중요하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안 된대. 우린 그렇게 줄 수 없대. 근데 그게 앞만 봐도 줄 수 있는데 그냥 나한테만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름답게 say goodbye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